2023년 2월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한 전년도 번역신인상 웹툰 부분 수상자가 일본어 번역 작업에서 팝하고 번역기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번역 윤리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상자는 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을 진행한 뒤 이를 수정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기계 번역을 활용한 번역이 과연 정당한가, 번역가는 번역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전문 번역가가 번역기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번역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의 도입 이후 번역기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었고, 2022년 말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번역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용 번역뿐만 아니라 문학 번역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이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학 번역이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입니다. 문학 번역마저 기계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은 번역가들과 학계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문학작품 번역에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아까 이창수 교수님이 이제 지금 유럽에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 기계를 통한 문학 번역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기계나 AI가 번역한 문학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출판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어의 통념, 녹사 개념을 차용하여 번역학계 내부에서 공유되어 온 번역에 대한 통념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이 갖는 함의와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브루디어가 말하는 통념이란 특정 사회활동 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사고방식으로, 이는 다수에 의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정통 통념과 소수에 의해 주변적 위치를 점하는 이단 통념 간의 대립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통념은 일반인의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존재하며 학문적 외양으로 인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학계 내에서도 통념은 역학관계에 따라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되며 진리 못지않게 학문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번역학계에서 공유되어 온 다음의 10가지 통념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이 가능한가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번역은 인간 고유의 작업이다. 이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특히 2016년 신경망 기반 번역기가 등장한 이후 실용 문서 번역 분야에서는 기계 번역이 일반화되었고, 인간 번역가는 주로 후처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료나 법률처럼 번역 결과가 생명이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문 번역가가 작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문서 번역처럼 기술적이고 반복적인 분야에서는 기계 번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응급의료 상황에서도 번역기의 활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번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영어에서는 단일하게 트랜슬레이터라고 부르지만 한국어에는 중립적인 번역자 또는 역자 외에도 번역사와 번역가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번역사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성을 강조하는 명칭이고, 번역가는 화가나 작가처럼 예술적 감각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번역 행위를 Art of Translation이라고 부르는 점을 근거로 번역이 예술적 성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번역을 담당하는 기계는 번역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 수준만으로도 번역기는 이미 번역사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만약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문학 번역까지 훌륭히 수행하게 된다면 번역가라 불릴 날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영어 표현인 Art of Translation에서 아트는 그 그리스어 어원인 테크네로 하는데요, 번역은 기술로서의 예술, 즉 테크놀로지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될지도 모릅니다. 둘째, 번역은 언어적 전환이다. 이 통념은 번역을 두 언어 간의 치환으로 보는 언어학적 관점입니다. 오늘날 번역학자들은 이 관점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변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작품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은 언어적 전환 수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번역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과사전적 맥락 정보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 가능하므로 AI가 언어 정보와 맥락 정보를 결합하여 번역하는 능력은 점차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번역은 다시 이야기하기이다. 이 통념은 번역을 일종의 전달 화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발상에는 독자가 번역서를 읽으면서도 마치 원서를 직접 읽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문학작품의 번역이 마음에 들면 이 작가 글 정말 좋다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번역서가 어색하게 느껴지면 번역이 이상한데 누가 번역했지? 라는 식의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이처럼 번역가는 원작자의 메시지를 제3자인 독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화법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즉, 원문 언어를 모르는 독자에게 낯선 언어로 쓰인 글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원작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간접 화법으로 번역을 하면 독자는 번역서를 통해 원작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환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접 화법의 전달 부분을 생략한 자유 간접 화법을 활용해야 독자에게 원작을 직접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변형과 왜곡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AI가 이러한 전달 화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기계 번역은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 방식이 기계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넷째, 번역은 다시 쓰기이다. 이 통념은 도착사회의 이데올로기, 제도, 관습 등에 의해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 제한되므로 번역이 도착 문화의 맥락에서 원전을 재구성하거나 재표현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입니다. 문학작품은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번역가와 출판사는 도착사회의 규범에 맞게 형식과 내용을 변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과연 의식적으로 이 같은 다시 쓰기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이러한 변형을 유도할 수 있지만 프롬프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역의 창호를 넘어서 내용의 가강과 형식의 변경을 AI에게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다섯째, 번역은 독자와의 소통입니다. 번역은 단순히 원작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도착 언어의 독자와 소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번역가는 독자의 문화적 배경, 언어적 감수성, 시대적 정서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조율합니다. 특히 문학 번역에서는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염두에 두고 원작의 분위기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 제목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문학 번역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I가 문학 번역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이 독자와의 감성적 소통입니다. 인간 번역가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표현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기계는 아직 이러한 감성적 조율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독자와의 소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 번역가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며 AI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번역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섯째, 번역은 협업이다. 최근 번역 작업은 점차 협업 중심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번역가가 원문을 해석하고 번역문을 작성한 뒤 교정, 교열 과정을 거쳐 출판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번역가, 편집자, 감수자, 기술 전문가 그리고 AI까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업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망 번역기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번역가는 기계가 생성한 초벌 번역을 기반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의 효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번역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중 협력 방식으로 공동 번역을 수행하는 집단 번역 형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적 번역은 단순히 작업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번역 윤리, 책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지점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번역 품질은 단일 번역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번역은 출판이다. 문학 번역은 출판을 통해 인쇄되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즉, 번역은 곧 출판입니다. 그동안의 출판 관행에 따르면 번역서에는 대개 번역가의 이름이 표지에 명시되고 경우에 따라 역자의 양력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AI 번역이 활성화되고 그 저작권이 인정되어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 결과물이 출판되는 상황이 온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번역서 표지에는 번역가 이름 대신 챗GPT 5.0역, 코파일럿 옮김, Translated by DeepL 같은 문구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인간 번역가가 번역기를 활용했음을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번역가 이름과 함께 생성형 AI 명칭이 병기되는 사례도 생길 것입니다. 역자 소개란에는 번역가의 양력 대신 생성형 AI의 버전 변청 과정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북의 등장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출판 관행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인쇄본에서는 지면의 기술적 제약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석이나 해설이 본문 아래나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된 대신 팝업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도록 구성함으로써 번역가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션 형태로 원문을 숨겨두고 독자가 원할 경우 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는 기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과거 오디오북이나 이북 자체의 퓨전이 가져온 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번역 출판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덟째, 번역은 모방이다. 이 통념은 번역을 창작과 비교해 그 권위를 낮추거나 번역이 원작에 중속된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번역을 모방적 글쓰기의 한 장르로 간주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습작의 일환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작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자신의 글을 영어로 번역한 뒤 다시 일본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문체를 구축한 작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번역이 원작을 모방하는 글쓰기라는 인식은 번역가를 작가보다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며 창의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단순한 글쟁이로 격화시키는 현실을 낳습니다. 한편 심층학습 기반의 신경망 기계 번역이 등장한 이후 번역기는 일정 수준의 유용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번역기 개발자들의 목표는 인간 번역을 모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번역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블루스코어라는 자동 평가 시스템 역시 기계 번역 결과물을 인간 번역과 비교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문학작품의 기계 번역은 원작을 모방한 인간 번역을 다시 모방하는 모방의 모방이 되는 셈입니다. 아홉 번째, 번역은 창작이다. 번역은 창작이다라는 표현은 번역은 모방이다라는 통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쓰이며 우리는 오히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주장에 더 익숙합니다. 일반적으로 번역이 제2의 창작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원작을 직접 접해보지 않은 독자나 비평가들이 원작에 버금간다, 원작을 능가한다는 식의 찬사를 통해 번역가의 문장력을 칭찬하거나 번역을 통해 느낀 문학적 감동을 정당화하려 할 때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초월 번역이라는 표현도 이런 맥락에 속합니다. 또한 작가가 번역가로 활동하거나 번역가가 창작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번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창작가의 위계 차이를 두기 위해 번역에 2등급 창작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번역은 창작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괴테는 원작이 번역을 통해 젊음을 되찾게 된다고 보았으며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은 번역이 원작에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 작품성을 한층 끌어올린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에즈라 파운드나 브라질의 하롤도 데 캠포스 같은 작가들은 번역을 통한 창작을 할 것을 주창했고 이는 오늘날 다양한 실험 번역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 나온 결과를 다듬어 시를 창작하는 전위적 작가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번역기나 AI가 수행한 번역도 창작 혹은 적어도 제2의 창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기계는 인간보다 모방에 능하며 인간이 만든 기존 작품들을 학습해 생성한 AI 문학작품에 대해 창의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 번역에서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2023년에 출간된 Creativity, A New Vocabulary 최신판에서는 번역의 창의성을 차이 만들기로 정의합니다. 즉 원작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번역의 창의성에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번역이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원작과 차별화된 글쓰기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기계와는 다르게 번역하는 겁니다. AI가 인간 번역의 습관을 모방해 원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도차원의 규범과 스타일에 최적화된 번역문을 만들어내려 한다면 인간은 오히려 원문과 도차원의 규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번역가의 독자적인 글쓰기가 드러나는 창의적인 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러한 창의적 행위에 대해 이것이 과연 번역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하기 위해 번역을 창작의 반열에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역은 퍼포먼스이다. 이 주장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관점입니다. 번역이 음악, 영화, 연극처럼 작품을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작곡가가 만든 곡을 연주자가 연주하거나 가수가 노래하고 희곡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배우가 연기하듯 번역가는 원작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이를 연기하고 공연하는 셈입니다. 이는 번역가의 창의성과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음악에 다양한 연주와 해석이 존재하듯 하나의 문학작품에도 다양한 번역이 존재하며 모든 작품은 잠재적으로 여러 번역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나 대본의 경우 연주자 및 가수 또는 배우의 해석이 폭넓게 존중받는 반면에 문학작품의 번역에서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이 강조되고 번역가의 해석에 따른 자유와 재량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기계나 AI에게 원작을 해석할 자유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번역에서조차 인간 번역가에게 동일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번역을 퍼포먼스로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 번역가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계 번역가의 차별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에서 연주자 및 가수, 배우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듯 이제는 번역 작품을 감상할 때 이 번역가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글쓰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과 창의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번역이라는 인간 고유의 창조적 행위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식입니다. 물론 기계나 AI도 제조사나 학습 기반이 되는 데이터셋, 거대 언어 모델에 따라 번역 퍼포먼스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번역가처럼
주체적 의식과 창의적 재량을 바탕으로 번역 과정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번역에 대한 10가지 통념은 기술 발전과 함께 번역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 중심의 번역 윤리와 창의성, 그리고 협업과 소통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문학 번역이라는 인간의 가장 창의적인 실천 중 하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문학 작품의 기계 번역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번역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부 순서를 마치고 지금